이상호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KBS 전종철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야권이 주도한 이른바 방송장악청문회와 검사 탄핵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돼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맞춤 처방이 될 수 있을지 부동산 대책 내용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권대중 서강대 교수로부터 들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방이죠. 오늘 이른바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 시각이 반영됐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격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야당은 방송 장악이라고 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이 MBC를 놓지 않으려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이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임명을 했고 그것에 대한 탄핵을 계속해서 피해가면서 결국엔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사장님 바꾸고 그다음에 인사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편성에 관여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방송의 공영성, 공정성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이제 청문회 보면서도 좀 답답했던 게, 아예 뭐 나와가지고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답변 태도라든지 아니면 아예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로 계속 일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계속 이게 공회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손수조 대표님, 여당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네, 앞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이름을 왜 이제 방송 장악 청문회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시각 자체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의 시각을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은 우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은 방송 장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고요. 근데 결국 방문진, 이사 선임, 그리고 이제 이동학 최고 말씀하셨던 사장 바꾸는 문제, 공영성 문제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방송 장악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만 나오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 전 정부에서도 역시나 이사 선임 문제 가지고 늘 논란이 많았고, 결국 방송사의 공영방송 사장을 누가 누구를 임명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느냐 따라서 늘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수가 바뀌면 그때에 따라서 너가 장악한다, 아니면 우리가 장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 절차에 맞게 했느냐, 이제 이거를 결국은 다투는 것이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문제될 거 없다는 거죠. 결국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그 직무정지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다 선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문제다라고 짚고 있는 거죠. 근데 여당은 아무래도 이제 적법 절차상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결국은 1시간 안에 지난 정권에 보면 약 80명의 이사를 선임한 예도 있듯이 결국은 이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1차 청문회 때는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이제 안 나왔었는데 오늘 2차 청문회 이제 출석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 오후에 이제 출석을 한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과방위가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김태규 직무대행을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거수 표결을 통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직무대행을 고발한 이유가 뭡니까, 이동학 위원님? 오늘 아마 청문회를 보셨던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나오긴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팔짱을 끼기도 하고요. 뭐 손으로 이제 얼굴을 만지면서 따분한 표정을 짓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실실 웃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국회를 모독하는 듯한 이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실제 이제 그것으로도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요. 질문하려고 하니까 이게 실실 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웃으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안 웃었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태도나 이런 답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는 이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속기록도 다 확인을 해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답변하지 않겠다 이런 속기록의 증언들이 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했고 11대 5로 이 가결하게 된 겁니다. 네. 여기 우리 손수조 대표님은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반론하실 말씀 해주세요. 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 빌미를 줍니까? 빌미를 줬다고 생각하고 굳이 부스럼 나도 날 필요가 없는 일을 긁어 부스럼 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 다른 청문회로 넘어가 볼게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사건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 국민권익위원장 출신이죠. 전현희 의원이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도 나서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를 향해서 살인자 표현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민주당 공개 사과를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상황 일단 우리 이동학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결국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 명품백 받은 그 동영상이 온 국민이 이제 다 보게 됐고 누가 봐도 권익위의 어떤 존재 이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엔 부정부패 방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명품백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인사청탁하는 그런 것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듣고 그런 정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증인까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권익위가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양두구육을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국가 기관이 이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살리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제 그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나마 권익위의 어떤 이 쭉 흘러왔었던 역사성이라든가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쥐고 일을 하셨던 공무원 분이 여기에 괴로워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자살을 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측은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죄도 하지 않고 있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도 또 안 하고 있고 이런 총체적인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국민의 울분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현희 의원이 오늘 그 울분을 대신 토해내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동학 위원님께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죠. 그 국장의 권익위 국장의 그 문제하고 어떤 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지칭한 문제하고는 이게 인과관계가 성립이 할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왜냐하면 김건희 살인자라는 여사가 거는 죽였다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간접적인 영향들이 지금 온통 이 국가 기관마다 다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 공무원들이 지금 굉장히 일하기가 하여튼 자괴감이 느껴질 겁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찰도 그럴 테고요. 검찰도 그럴 테고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의 울분 같은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그렇게 이제 약간 과격한 표현으로 한 것이지만 국민들의 울분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쌓이고 쌓였어요. 근데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우리 손수조 대표님은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자 표현은 너무 과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국장님의 죽음 한 분의 이 죽음
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무거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건 여야 뭐 정치 뭐 이거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이 앞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애도하는 그런 상황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이것을 정쟁으로 이용을 하고 그 유족분들 입장에서는 이 우리 가족의 죽음이 정치권 그 어디에서도 이용되는 게 용납치 않을 거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진자라고까지 표현을 한 것은 저는 과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과하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정치인들의 막말과 굉장히 도를 넘은 발언이 언제 나오나 좀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급할 때 좀 나옵니다. 지금 전현 의원님이 선거 중이세요. 최고위원회 지금 나와서 지금 4위, 5위 좀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급하셨던 게 아닌가. 뭔가 우리 진영에 아니면은 또 일반 국민들에게 좀 센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오히려 뭔가 각인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좀 너무 급했던 것이 아닐까 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동학 최고위원께 대통령실이 이제 반응을 내놨는데 되게 좀 반응을 세게 내놨습니다.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국민을 모독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또 뭐라 그랬냐면 공직사회를 압박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러니까 성찰이나 반성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덮어 씌우기로 일관을 하고 있고 국회를 계속해서 이제 무시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이 대통령실에서 지금 한 주장을 국민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실 거 아닙니까? 여기에 얼마만큼 어느 국민들이 얼마만큼 인정을 이걸 하겠습니까? 이 상황 아마 인정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를 외치는 만큼 그 법치가 모두에게 적용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 행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 부분은 지금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정권이 끝나도 계속해서 이 부분의 진실은 결국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손수조 대표님, 대통령실이 공직사회 압박에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 어떤 다른 사안들을 또 언급한 것 같아요. 이 메시지도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 또 민주당과 똑같이 누구 탓이다 이렇게 지금 책임을 또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분의 죽음에 대해서 이 여야가 고작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네 책임 내 책임 따지는 일입니까? 국민께서 보시기에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절대 이것을 정치적으로 끌어와서는 안 됐었다. 애시당초. 예,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893님이요. 국회의원들의 요즘 행동과 언행은 날씨가 폭염으로 힘든데 보태주니까 짜증 말고는 더 이상 언급하기도 싫어집니다. 그 다음에 읽어야 되나요? 그래도 뉴스레터 K 듣고 있으면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선양단체, 야권 등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촉구하면서 광복절 행사 불참을 예고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실은 임명철에는 없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광복절이 반쪽 행사가 되는 초유일이 이제 벌어질 듯한데요. 손수조 대표님, 이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 게 좋다고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내신 것 중에 저 좀 마음이 와닿았던 게 이거예요. 건국절 논란, 지금 뭐 뉴라이트, 친일 어쩌고 하는 것들이 우리 지금 이렇게 더워 죽겠고 먹고 사는 문제에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겠냐. 사실 이것은 뭐 안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어떤 정책의 경중이나 이런 것들을 따졌을 때 지금 국민에게 그렇게 피부에 와닿고 절절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정치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저는 크게 의미는 지금 상황에서 없다 이렇게 보고요. 광복절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경축해야 되는 행사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 정쟁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거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국은 강복회 회장이 추천했던 사람이 뭐 독립기관장이 안 됐다. 뭐 그래서 그 인사 에 대한 자리에 대한 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목리 부리는 게 아니냐 또 이쪽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역사적인 논쟁도 아닌 것이고 이것이 또 뭐 어떤 이 자리나 인사에 대한 이런 쪽으로만 얘기되는 게 너무 이제 불필요한 논란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 논쟁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거는 정쟁용이다라는
여권 혹은 손수조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동학 최고위원님? 그 누가 할 말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뭐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 민생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할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정치라는 게 완전히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뭐 통일해야 될 대상 내일 아마 대통령께서 통일에 관한 얘기 통일 플랫폼 뭐 이런 거 얘기하신다고 하는데 아니 남쪽도 이렇게 지금 갈려 있어요. 그리고 웬만해서는 아무리 싸우더라도 정쟁을 하더라도 광복절만큼은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것마저 이제 완전히 형해화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광복절마저 이 두 쪽이 난 대한민국 호가 과연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이제 우려가 굉장히 들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광복절 행사에 가시는 분들이 그냥 친일 행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복과 관련된 독립과 관련된 이런 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 이런 분들은 따로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가 도대체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다 혹은 광복 회장님한테 막 돌리실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왜 이렇게 일본 친화적으로 이걸 하셨는지, 두 번째 강제징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사도광산, 네 번째 독도에 관해서도 지금 그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원래 해마다 이 훈련들을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아예 계획조차 잡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4번이나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일본의 심기를 고려하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일본이 기침만 하면 납작 엎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문제 인식이 지금 이 광복절을 통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지하에서 꿈틀거리는 거대한 계획이 있다. 자,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거대한 음모에 비유한 광복회장의 말. 손수조 대표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철회 달라 이 얘기만 지금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우리 저기 단독 보도도 봤는데 이 광복 회장님이 추천했던 그 인사가 뭐 점수를 제일 낮게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인사에 대한 얘기로 기결이 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동학 최고께서 지적해 주셨던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저는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이거는 외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친일이다, 일본에 대한 이제 뭐 눈치를 보는 것이다라고 그냥 이렇게 침소봉대하기에는 또 복잡 단안한 외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고 친일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조금 더 민생이 집중하고 우리 생활 문제에 더 집중하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동학 의원님 짤막하게. 예, 이게 어찌됐건 크나큰 이 상황 속에서 역사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계속 없었던 문제가 아니에요. 보수가 집권하면 교과서 바꾸려고 하고 역사 바꾸려고 하고 최근에는 어쨌든 홍범도 흉상 그런 거 이전하려고 그런 논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상황에서 지금 이유 있는 논쟁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고요.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독립기념관 진짜 독립을 기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독립기념관장에 앉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 복권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고 말하고 다만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다. 자, 손수조 대표님, 김 전 지사 복권 관련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를 좀 경계한다. 이런 의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죠. 지금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무래도 대통령실 당정 관계에 이런 이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요. 지금 뭐랄까 사면 복권 이 문제는 사실상 대통령실의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더 길게 말을 붙이고 왈가왈부하는 모습은 좋지 않죠. 여당 입장에 좋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조금 이제 말을 자르고 가는 그런 모양새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이 여당의 문제에선 이제 공이 야당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과연 화합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분열을 일으킬 것이냐 이 문제로 지금 민주당으로 공은 넘어갔다고 봅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한테 이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 12월 이제 귀국 예정이라고 하는데 김경수 전 지사 뭐 이제 지선이든 대선이든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됐습니다.
네. 어제 말 나오는 거 보니까 정치 행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을 많이 하던데 동의하세요? 주변 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고요. 본인 스스로는 아마 예. 스스로가 뭔가를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평소에 본인 심성이나 이런 것들이 막 앞장서 가지고 뭔가 예. 누구랑 싸우자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시기 때문에 다만 지금 독일과 영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민주주의의 더 깊은 이제 발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를테면 공론장 같은 거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지금 통합과 단결이 매우 중요한 때 지금 완전히 분열되는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아마도 돌아오신다면 정치 행보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서로 여야가 갈려서 싸우고 생각이 서로 다르면 아예 밥도 안 먹고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정치뿐만 아니라 많은 영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뭐 연구소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가지고 그런 행보를 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이 지방선거 때나 이제 필요에 의해서 당신 나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지점에서는 좀 움직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학 위원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근데 뭐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친문 진영의 고심점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너무 그 과대 포장됐다 이런 말들이 맞서고 있는데 네. 어떤 정치 지형의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보시기에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잠재력, 포텐셜 어느 정도로 평가하세요? 저는 지금 이재명 대표 뭐 일극 체제다, 뭐 독주 체제다 이런 얘기들을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위협할 정도까지의 상황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본인 스타일이 이제 그렇게 심성이 약간 고우신 스타일이시고 그다음에 친문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좀 형해화된 것이 아닌가? 이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모여있는 세력들이 강고하게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남아있는 세력들을 모은다 하더라도 그게 긍정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국민들에게 별다른 에너지를 만들어내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정치 행보나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을 거다. 다만 그런 행동이 아니라 다른 방식은 민주당의 플러스가 되고 확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은 확실할 것 같고요. 그런 지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각을 세운다거나 뭐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듯이 뭐 분열이 된다거나 그런 걸 획책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수저 대표님 일부 분석에 의하면 어느 정도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래도 경상남도에서 지사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네. 민주당 당적으로. 그래서 어떤 중도 확장성이나 이런 데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분이 여권에는 좀 부정적인 요소로 다가올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권이 이제 TK, PK에 강하니까 여기를 흔드는 예. 역할을 할 것이다. 어쨌든 민주당 네. 입장에서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네네. 될 것이다. 사실 저는요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지금 민주당보다는 김경수 전 지사가 조금이라도 흐트러뜨리는 약간 그 이재명 독재의 그것을 흐트러뜨려서 조금 더 민주주의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전 오히려 더 좋겠어요. 좀 그렇게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민주당을 저도 바라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친문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조차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복권 되자마자 뭐 정치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또 이 정치라는 것이 그래도 대권 주자 정도의 반열에 오르려면 어느 정도의 세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의 스타일이 뭔가 세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스타일은 아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동학 전 최고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것이 분열을 원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거 단언하지는 마시고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으면 좋겠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6535님이 정치권 모두 다 한심합니다.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국회에서 싸우지 말고 찜통 더위와 싸우고 있는 국민들 위로해 주세요. 말씀하셨고요. 민주당 대표 후보자 마지막 방송 토론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는 일시적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뭐 김두관 후보는 뭐 금투세 유예기죠. 부자 감세다. 당 정체성, 당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보시기에는 대표가 되면
외연 확장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여당과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꼭 외연 확장뿐만 아니라 이 금투세가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 과연 적용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도에 여야가 합의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민주당의 입장은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유연하게 입장을 하면서 아마 당대표가 되시면 당내 토론 먼저 이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실제 뭐 예를 들면 유연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5천만 원 이상부터 이제 세금을 걷게 되는데 20% 네. 이상 세금을 걷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1억 원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약간 완화된 방안인 거죠. 그래서 이 방안들에 대해서 아마 전 열어놓고 이제 토론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당의 입장이 정리된 이후에는 여당하고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만약에 타결 지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금투세는 반드시 그냥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거래세가 되고 0.234%가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없애거나 혹은 상당 부분 줄이면서 아마 시장의 반응도 좀 끌어내는 그런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손수조 대표님. 이게 이제 어쨌든 여야가 협의해서 시장의 상황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네 맞습니다. 저는 이걸 좀 어떻게 봤냐면 사실 민주당 입장과 이재명 전 대표의 입장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목적이 달라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선을 보고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1,400만 이 개인 투자자들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고 세금이라는 것이 결국 굉장히 피부에 와닿는 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이 금투세가 시작이 지금 돼버리면은 대선의 어떤 그런 영향. 특히 민주당의 또 주요 강사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거의 뭐 50% 가까이 또 주식 투자를 하고 있듯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의 시야는 또 조금 더 멀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금투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동학 최고가 과연 금투세가 실질적으로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 시장에서 과연 워킹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2026년에 가서도 또 논란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이 금투세 부분이 굉장히 이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할 것이라고 보는데 5천만 원을 거래하냐 1억을 거래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아가서 외국 투자 자본이 들어오냐 나가냐에 있어서 이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예민하게 시장에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이 새 강령에 당원에 당 공천에 불복할 경우에 10년간 입후보 제한하는 규정 담기로 했는데 이거 지나치게 어떤 반대하는 목소리를 누르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동학 위원님 시간 관계상 짧게 이거는 한 20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아마 입법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개인의 공천이 무조건 완전히 공정한 건 아니니까 개인 입장에서 받아들일 때 네. 이것에 대한 이의 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남겨둬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아마 봉쇄하려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손수조 대표님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이제 대통령 만들기 위한 꽃길을 위한 그런 당원 당규의 개정의 일환으로밖에 보이지 않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권과 대권의 분리라든지 이런 당원 당규 논란이 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의미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 대표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광복절 휴일을 앞두고 이미 도로 정체 곳곳으로 심합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삼락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대동요금소부터 정체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지정 3터널 입구부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양재에서 용인 사이로 정체고요. 둔대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신갈분기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도 군자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 사이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모두 55km나 되는데요. 옥산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사이를 시작으로 천안 일대와 입장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사이로 긴 정체 이어지고 있고 더 가서도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와 또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정체 심합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정체도 매우 심한 가운데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영동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Yeah, we got the news. 바쁜 일상 속에 정보를 주는 우리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야. 뉴스레터. Yeah, we got the news. 세상 가장 뜨거운 이슈. 세상을 바꾸는 기술 IT 뉴스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드립니다. 1타 IT. 인공지능 AI가 우리 주변에 자리 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젠 AX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AI 기술을 기업이나 정보 시스템에 접목시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선두에서 이 같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또 인공지능 전환의 기회와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인공지능 AI를 기업 경영에 접목하는 게 인공지능 전환, 즉 AX라고 부른다는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AX 무엇인지 개념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일단은 용어는 AI 트랜스포메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래서 그걸 보통 뭐 DT 혹은 DX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 그 다음으로 이제 AI로 전환한다. 그래서 AX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예를 들면은 챗 GPT를 개인이 쓰면 그냥 맘대로 써도 되잖아요. 뭐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근데 만약에 있는 기업에 있는 직원이 챗 GPT를 쓴다. 예를 들면 회사의 일을 위해서 쓴다. 그럼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뭔가 회사의 가이드라인도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또 수많은 AI 도구들이 나오는데 이런 도구는 우리 회사에서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도구는 쓰면은 오히려 우리 회사의 정보가 나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쓰면 안 되겠죠. 회사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맞춰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회사라는 건 개인하고 달라서 업무의 그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업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같은 서비스업이라도 뭐 연령에 따라서 우리 회사는 아주 기술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럼 그런 회사마다의 보통 우리가 회사의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기술 그 자체는 하나인데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I라는 기술을 우리 회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쓸 수 있을지 이른바 문화적으로도 접근하고 또 우리 회사가 진짜 이걸 쓴다고 그러면 어떤 것부터 써야 될지 아니면 또 이걸 어떤 방식으로 도입을 해야 될지라는 AI라고 하는 키워드를 기업 전반에 도입하려는 이러한 전체적인 개념 아니면 이러한 과정 이런 것들을 이른바 AI 전환 그래서 AX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제 개인과 대비되는 회사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그게 조금 확장하면 기관이나 단체 뭐 국가까지도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인가 보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기관으로 보면 그럼 우리가 이런 AI 인재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아니면은 이제 AI라는 게 그럼 산업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국가의 경제 시스템이 어떻게 될 거냐 혹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AI라는 게 일자리랑도 좀 연관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AI가 들어왔을 때 일자리가 변화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 AI의 기술이 뒤처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의 AI의 전반에 대한 어떤 전략 그리고 AI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산업적 정책적 방향 뭐 이런 것들도 AX 안에 포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기업들이 생산 설비 현대화하면서 디지털 전환이다 이런 말 많이 썼고요. 아날로그식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디지털 방식으로 바꾼다 이런 거였는데 AX는 이 연장선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간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업이 AI를 하려면 AX를 하려면 일단 DX가 돼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앞서서도 개인하고 좀 계속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개인이 챗GPT를 쓰면 그냥 얘한테 이것저것 질문해서 대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원하는 건 얘가 나에게 좀 맞춤형 질문과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근데 기업은 반대로 맞춤형으로 안 해주면 별 의미가 없을 때가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하고 우리 회사에서 돌아가는 일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뭘 했었냐면
분명히 공장에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그 기계를 조금 더 잘 돌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기계가 지금 돌아가는데 한 3시간 돌리고 또 쉬고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이 기계에서 뭔가를 하고 그 다음 기계랑 연결을 하는데 그럼 이 기계를 한 4시간 돌리고 2시간 돌리면 좋을까? 이런 거였는데 지금까지 이거는 다 그냥 사람들의 노하우, 아이디어였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적으로 얻는 것들은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요즘에 이제 경쟁이 계속 심화되다 보니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우리가 싸게 만들 수 없을까? 조금 더 이걸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 게 실은 원래 디지털 전환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뭔가 이걸 찾으려고는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기계를 봤더니 기계가 돌아가긴 하는데 그 기계가 몇 시 몇 분에 어떤 형태로 돌아가는지가 생각보다 데이터로 안 남는 거예요. 그냥 이제 기계가 돌아갈 때 프로그래밍은 있는데 이 데이터를 기록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네. 처음에 디지털 전환이라고 한 게 이른바 스마트 팩토리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공장의 여러 가지 기계들을 어떻게 해서 조합을 하면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분석을 하려고 봤더니 일단은 기계가 디지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계를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 그리고 더 똑똑해진 디지털이라고 그래서 일정의 지금에는 이 기록이 그냥 오늘 켰다 껐다 이 정도만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것들 꾸준히 누적을 해서 데이터로 해서 예를 들면 오늘 뭐 3시 5분에 어떤 사람이 5분 정도의 공정을 돌렸고 그 다음에 공정이 뭐가 되더라 이런 데이터들이 남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이제 분석도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AI한테 이 데이터를 분석을 시키니까 또 사람이 못 보는 새로운 지점들을 보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이제 AX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X를 하려면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이제 좀 많아야 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DX라고 하는 디지털 전환 때 우리가 이제 센서 기술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센서 기술. 그래서 예. 우리가 한때 뭐 사물 인터넷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예, 예.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운동할 때도 그냥 했는데 요즘에는 뭐 스마트워치 차고 해가지고 뭐 심지어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뭐 숨을 어떻게 쉬는지 코를 어떻게 고는지 이런 것도 데이터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개인 관점에서의 디지털 전환인 거고 네. 기업 관점에서 수많은 일의 어떠한 관점들에서 센서를 붙이든 디지털로 전환을 하든 해서 데이터로 남기는 것 이게 이제 디지털 전환이고 이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우리 회사에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를 알려주거나 방식을 제안해주는 이런 AI가 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소비자랑까지 대화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제 AI의 전환 AX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AX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 어떤 네.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제조업을 좀 얘기를 드리면 AI 기반의 예측 유지 보수를 하는 거예요. 예측 유지 보수.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예전에는 고장난 거 고치는 거 AS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이제 BS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S. 네, 애프터가 아니라 before. 그러니까 고장나기 전에. 네, 그러니까 그래요? 애프터 서비스는 고장나고 나면 어디 고장났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고장 나는 거 거의 예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다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고장 났네. 그럼 그때부터 만약에 고치는데 이틀이 걸렸다. 그럼 이틀 동안에 이게 손해가 엄청 막심하잖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계가 못 고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놀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거기에 있는 비용을 맞춰야 되는 건 다른 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서를 붙인 디지털 기기들이 공장이 계속 돌아갈 때 기록이 남아요. 그걸 AI가 분석을 해요. 그러다가 이러는 거예요. 지금처럼 돌리면 한 2주 있다 고장 날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장 나기 전에 미리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언제 고치느냐? 이게 사람들 일을 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이제 고쳐놓으면 그러면 이제 실제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비슷한 게 최근에 엘리베이터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요. 네, 엘리베이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엘리베이터를 우리가 탈 때 그 안에서 뭐 고장 점검 중입니다라고 해서 되게 점검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예전보다 점검을 덜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요즘에는 큰 회사의 엘리베이터들은요. 이 엘리베이터 본사에서 이 엘리베이터가 지금 몇 층에 어떻게 가는지가 데이터로 다 남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회사의 엘리베이터의 특징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20층 건물이라도 어디는 뭐 예를 들면 오후 3시만 되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를 막 15층을 계속 가더라.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런 반복을 하면 똑같은 엘리베이터인데도 요 엘리베이터는 고장 날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거를 고치러 가는데 언제 고치러 가느냐? 이것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쓰는 타이밍이 다를 거잖아요. 예. 그럴 때 제일 사람들이 적겠을 때 그럴 때 가서 고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AI가 데이터와 만나서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금융업이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금융업. 예. 금융업 같은 경우 이제 두세 가지를 해요. 예를 들면 신용도 평가를 개인한테 돈을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우리가 말하는 신용도를 예전에는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느 회사를 다니고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연봉이 얼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서류 떼와야 되고. 예, 예. 근데 요즘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그 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비 패턴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카드 내역, 심지어 몇몇 회사 해외에서는 SNS에서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른바 우리가 금리라고 하는 게 저금리, 고금리는 있지만 최근에 되게 화제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중금리라는 키워드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뭐 여러 곳에서 뭐 자문을 하고 하니까는 일반적인 회사원하고는 돈을 받는 방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류를 엄청 많이 떼야지 대출이 막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 저의 모든 생활의 패턴을 데이터로 만든 걸로 이게 AI가 적합하게 하면 이 사람은 좀 특이한 패턴인데 이 정도까지 금리가 낮을 건 아니고 또 고금리도 아니고 요 정도 중간 정도의 금리를 주면 됩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저도 대출을 많이 쓸 거니까 이제 금융사 입장에서는 다른 때보다도 대출에 대한 이제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이제 AI 기반의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 외에 또 뭐 의료나 소매, 엔터테인, 교통 이런 데 쓰이는데 최근에 또 이제 엔터테인 쪽에서 이 생성형 AI가 재밌는 건 글을 넣어주면 그림도 그려주고 영상도 이제 조금씩 만들어주기 시작하니까 요거를 좀 컨텐츠에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들도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주 다양하게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평가할 수 있는 네. 그 일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런 전환이 과연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해요. 그래서 AX 전환의 잠재력 이건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예를 들면 이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다양한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왜 네.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AI 자체만 갖고 뭘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일에 아주 소소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 생성형 AI가 사무 업무에서 좀 이제 실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실은 이제 저희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만든 프로덕트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계약서 검토 AI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 해주는 거냐면 해외랑 제가 만약에 큰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거래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막 복잡한 이 그 계약서예요. 근데 이 계약서를 검토하려면 예전에는 회사 변호사들이 해주던 건데. 그렇죠. 변호사도 있지만 회사에 있는 전문가들 최소 몇 주 동안 그렇죠. 해야지 뭔가 여러 의사결정의 파트가 붙어서.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이걸 급하게 해야 된다. 그럼 요즘에는 AI 기술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그 문서들 그리고 네. 지금까지 했었던 계약서들을 검토를 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가 두 개니까 요것만 좀 검토를 하면은 바로 됩니다라고 하는 게 몇 시간 안에 나와요. 몇 시간 안에. 네. 뭐 빠르게는 몇 분 안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2, 3주 동안 고민해야 될 거를 1차적으로 몇 분 안에 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 AI가 갖는 힘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얘가 이거 하세요 안 하세요를 확정져 주진 않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검토의 의견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내용 그래서 내가 빠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업무에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재밌게 쓰는 게 우리가 보통 메모를 이렇게 끄적끄적 해놓잖아요. 뭐 회의할 때. 근데 그걸 넣어놓으면 회의록의 형태로 자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도움이 되겠어요? 막내들이 맨날 하는 일이 회의하다가 회의록 정리해 그럼 몇 시간 동안 또 그거 고민을 엄청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만 메모해 놓으면 AI가 일반적인 회의록의 패턴처럼 회의록을 써주니까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검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본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게 이 형태에 맞춰서 쓰는 게 우리의 일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우리가 뭔가를 좀 보고서를 분석을 하거나 내용을 갖고 뭔가 실행을 하는 이런 쪽에 집중해 줄 수 있다 보니까 다른 때보다 최근에 생성형 AI의 전환은 화이트 컬러들 그러니까는 회사에서 사무를 보는 분들의 일에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노동력을 많이 들여가지고 시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덜어주는 대신에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자, 인공지능 전환 AX를 실감한 산업 영역이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 나타날 걸로 보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영역에서 가장 먼저 AX 대전환을 경험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우리가 AI라는 이야기가요. 실은 한 2016년도 15년도 알파고 때도 와우 그랬었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최근에 챗GPT 보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는 이유 가장 큰 거는 네. 우리 삶에 직접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AI의 대전환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느낄 수 있을 때가 아마도 올해 말 혹은 늦어도 내년 초에
애플이 자신들의 아이폰에다가 AI를 정확하게 집어넣기 시작할 때부터 정말 큰 변화가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도 실은 오늘 새벽에 구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구글이 이제 그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거기에 이제 이러한 AI 음성 인식 기능을 영업 중심이긴 하지만 일부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인 챗GPT는 인터넷에 있는 범용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있는 뭔가를 학습해서 하잖아요. 근데 개인이 아직 그걸 잘 못 느끼고 있죠. 그런데 내 스마트폰 안에 내 스마트폰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한 AI가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준다. 그럼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게 좀 장난이 아닌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야 문자 좀 써줘라고 하는데 그 문자가 일반적인 문자 방식이 아니라 내가 항상 쓰는 말투의 문자를 얘가 써준다. 그렇게 치면 진짜 이건 비서 같은 거고 또 제가 뭔가 사진을 찍었을 때 야 이거 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걔가 자동으로 제가 하는 인스타그램 필터나 이거를 갖고 뭔가 자동으로 딱 얼굴도 막 예쁘게 깎아주고 그다음에 글 쓸만한 초안도 써주고 네. 이런 식으로 되면 오 이거는 확실히 변화가 있네 라고 느낄 거잖아요. 네. 그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면 자연스럽게 회사들에서도 지금은 회사들이 솔루션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제 사람들한테 이거 좋아요 쓰세요 이러고 있는데 아직 잘 못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변화가 시작이 되면 그 안에서 기업들도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고 그때가 되면 아마 개인들이 놀랄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에 이미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다고? 아니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만에서 내년 초에 이런 개인 기기들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전반적인 산업에서 조금 더 이 AI를 적극적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각에서 지금까지 나온 인공지능 AI 기술은 잠재적 가능성 수준이다.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이거를 예전에 닷컴 버블을 이렇게 떠올리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이익은 내지 못하는 영역인데 미래 가치라는 막연한 희망을 바탕으로 과도한 투자 아니냐 뭐 네. 이러면서 AI에 대한 이런 비판적인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한 비판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왜냐 버블은 존재해야 그래야 저는 그렇게 보면 오히려 버블이 존재하고 버블이 꺼졌을 때 진짜만 남는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블의 가능성은 지금 보이고 있어요. 네네. 실제 해외에서도 버블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투자금의 10분의 1도 매출을 못 내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실제 투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시장이 어떻게 바뀔 거냐? 제가 볼 때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새로운 시장을 완벽하게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파일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거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이 검색 엔진의 파일을 모든 데들이 다 노리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터넷 시작하고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게 검색이고 네. 검색이라고 하는 행동이 언제나 구글이 계속 독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깨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이건 되게 큰 변화일 거고 그 변화의 시작은 우리가 글자로 치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대화하고 또 이미지를 찍고 그 안에서 정말 AI처럼 돼 있는 사람 아이콘 그러니까 어떤 아바타랑 대화하면서 정보를 찾는 이런 행위들이 늘어나면 분명히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2081님이 고령층들이 지금의 디지털에 잘 적응하지 못하듯이 미래는 중년의 내가 AI에 적응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이런 말씀도 주셨고요. 7540님은 오늘도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AI에서 AX. 후손들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기대됩니다. 점차 편리해지겠죠? 하면서 좀 긍정적인 말씀도 주셨어요. 자, 근데 또 하나 꾸준히 이제 제기되는 문제가 AI를 인간이 과연 통제할 수 있느냐 이런 약간 근본적인 뭐 철학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요. 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간 이상의 지능을 갖춘 AI, 즉 뭐 AGI라고도 불리는데 범용 인공지능이 출현할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첨단 살상 무기가 막 도처에 깔려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을 AGI가 만약에 그 통제를 한다면 무시무시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실제로 오픈 AI 챗GPT 만든 오픈 AI의 최고 전략 책임자가 한국계 미국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한 게 이미 말씀하신 범용 인공지능에 가까운 GPT-5를 오픈 AI 내부적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네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너무 빨리 내면 세상이 너무 놀랄까 봐 지금 미국 정부에 오히려 이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이 재앙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크게 네 가지로 보통 정리를 하는데 극단적인 설득 능력,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설득하는 거예요. 두 번째 사이버 공격, 세 번째는 핵무기, 화학생물 무기 지원, 네 번째는 AI 모델의 자율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거든요.
항상 기술은 양날의 검 같은 거기 때문에 기술 자체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인간의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 그리고 공공적인 차원 특히나 기업에서의 가이드라인들이 명확하게 나왔을 때 그때 이러한 기술들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뭐 한 1분 반 정도 남았는데요. 네. 그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데서 세계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정작 인공지능 개발 영역에선 지금 미국의 독주가 이제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력은 어떤지 또 앞으로 이 부분은 국가적으로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네. 한 1분 반 정도 정리를 해 주세요. 네, 깔끔한 1분 브리핑으로 마무리 한번. 1분 반까지는 괜찮습니다. 1분 반 좋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의 금액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예전에는 되게 똑똑한 몇 명이 천재들이 하는 영역이었다고 지금 이거는 거의 자본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최근에 LG에서도 엑사원이라고 하는 자체 언어 모델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러니까 텍스트로 대화하는 것들, 특히나 한국어 기반의 텍스트로 대화하는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이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각자 따로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연합해야 되는 필요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부족한 게 멀티모달이라는 분야인데 이 분야가 이제 AI가 이미지도 알고 영상도 알고 음성도 대화하는 건데 이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야말로 좀 국가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은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AI를 키우는 게 상당히 중요한 아젠다로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반도체처럼 네. 우리의 캐시카우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그 먹여 살리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런 그럼요. 말씀이시죠? 캐시카우도 캐시카우지만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AI를 갖고 사람들이 학습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AI랑 미국 AI가 답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소장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99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고3 태엽이는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폐암과 담도암, 난소암으로 투병하던 엄만 결국 태엽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직도 엄마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 태엽이. 그동안 엄마의 병원비를 보태느라 제대로 된 학교 생활도 못한 탓에 대입 준비도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태엽이가 힘든 건 엄마가 남기고 간 3억의 빚 정리와 끊임없는 생활고, 하루 한 끼로 버텨내는 배고픈 일상은 태엽이의 몸과 마음을 지치게만 합니다. 태엽이가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덜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 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서울 서남권과 일부 경기 북부에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특보도 이 지역으로 내려졌고요. 조금 전 50분을 기해서는 고양시에도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을 위시한 중부와 전북, 서부, 경남 내륙에도 강한 소나기 오는 곳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이렇게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수도권과 호남, 제주에는 이렇게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소나기 양은 5에서 최대 60mm 안팎이 되겠고요. 내일은 중부지방은 5에서 40mm 정도, 남부지방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일도 예보돼 있습니다. 서쪽 지역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당분간 나타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으로 매우 무더우니까 건강관리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7도 등 21에서 27, 낮 최고 기온 서울 34도 등 30에서 3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새벽 안개 끼는 곳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8.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광복절을 하루 앞둔 오늘 여야는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친일 매국 정권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을 씌워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맞섰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 2천 명 늘며 석 달 만에 10만 명을 웃도는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한편 일을 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 이른바 쉬었음 인구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7월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 학교가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교원단체들은 인력과 공간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이스라엘 접경 지역 일대에 이스라엘 군부대 등을 겨냥해 로켓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쪽에서 발사된 로켓을 15기 이상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켓들은 모두 벌판에 떨어졌으며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집권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총리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됐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저조한 내각 지지율에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배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축 빌라 공급을 늘리고 보증금 뗄 우려가 없는 빌라 전월세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 서울과 서울 인근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모두 8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린벨트까지 손댔다는 거는 남아있는 택지 찾기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번 대책을 내게 된 배경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노동강이라고 해서 서민주택이 많이 있는 노원도원 강북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5월 20일 날 3주째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25개고 다 오른 거죠. 경기도도 인천의 중심부인 미추홀구로부터 송도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르기 시작했고요. 부천도 지금 다 오르고 있고 네. 수도권도 확산되는 게 이제 성남 분당구라든지 또는 수원도 4개구가 전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까지 확산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88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네. 88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 네. 도심 이제 택지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면서도 이제 기존 택지에서 2만 가구 더 늘려서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심지에 택지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규제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가 대폭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 비아파트 부분의 인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 부분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쏠림 현상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이거를 좀 분산하겠다는 그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책에 담겨져 있어서 비아파트 부분에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또는 공급을 늘리거나 네.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비아파트 활성화 요 세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용이 좀 다양한 만큼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집값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빌라는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도 이제 비아파트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1년도 8월 달부터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요. 전월 대비 계속 반토막이었습니다. 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착공 물량이 워낙 많이 줄어서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수요자들은 이제 불안감이 앞서서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그 가격이 이제 오르는 원인이거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요.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지방 물량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물량이 6월 말 기준으로 7만 3천 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일각에서는 이제 지방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방 대책도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네. 지방 대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한번 여쭤보고요. 네. 대책 발표 후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약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어제 13일에 아파트값 담합, 업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른바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서울 아파트값 급 상승이라 그럴까요? 상승세 이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바로 끌 수 있을까요? 좀 한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주택 공급 측면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를 땐 단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중장기적 대책입니다. 대부분. 단지 이제 단기적 대책은 비아파트 부분은 1억가부터 준공까지 많이 걸려야 6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단기적 대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도 늘리고 수요는 분산 정책을 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지방 지금 현재 정부가 이제 소멸도시 파집세골 해서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빼주고 세제 혜택도 있거든요. 네네.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서울만 봐도요. 2월 3월 달에 거래량이 2천 가구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오면서 매월 1,000 가구씩 넘었으더니 이 주택 거래는 거래되고 나서 통계가 잡히는 게 한 달 반 넘어야 되거든요. 네. 30일 내에
이번에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신고하기 때문에 늦게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6,152건입니다.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서울의 정상적인 거래가 한 5,000 가구 전후입니다. 4,500가구, 5,000가구, 1,500가구인데 이걸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최근의 거래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되거나 아니면은 3, 40대 젊은 층이나 또는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이거를 건져서 내놨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죠. 네, 단기적 대책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은 그래도 고민 끝에 나오는 대책 같아요. 네. 자, 서울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 공공 매입하는 거 쉽지 않은 일로 보이고요. 정부가 싸게 사려고 하면 팔겠다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적고 비싸게 사려고 하면 세금 낭비 논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LH에서 하거든요. LH에서 매입을 할 때 준공된 건 안 사요. 계약 그 자체가 이제 1호가 될 때부터 하거든요. 그 이유는 준공된 걸 샀다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또 이제 뭐 부실공사가 돼도 골치 아파지니까 이번에 그 11만 가구 정도를 신축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1호가 단계에서부터 손을 대서 지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주면서 1호가 건설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겠다. 네. 그렇다면은 뭐 실효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아도 이 무주택자들에게 또는 그 서민들에게 주관적으로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싸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토지 가격이나 또는 건축비 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 그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적정 이윤만 보장해 주면 아마 좀 그 11만 가구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그나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청약 기준도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은 1세대 1주택 특례도 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 시장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선 이제 저도 이제 그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아파트 부분 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거든요. 그 비아파트 부분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매입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하거나 뭐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서 일부를 세제 혜택 주면 그쪽으로 옮겨가죠. 근데 이번에 그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60제곱미터면 평형으로 따지면 25평형까지 그 이하를 매입할 때에는 주택수에서 배제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무주택자가 만약에 사면 청약 통장도 살려줍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기축주택도 마찬가지고 신규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매입하는 1주택자는 주택수에서 배제시키려면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이 현재 지금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입하자마자 10년도 붙들고 있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6년으로 지금 제안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 계약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통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4년, 6년, 8년, 10년 단위로 임대 기간을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금을 물리면 어떻겠나. 그러면 좀 더 좀 매입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이번에는 그냥 6년과 10년으로만 나눠졌습니다. 6년과 10년으로만. 자, 그린벨트 풀어서 새 아파트 짓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그린벨트가 어디 풀리는지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제도를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린벨트 제도를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영국의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971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65년도에 시행하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도시의 문변화는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제도가 대도시 주변에 다 묶여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독일법상 유사 수용권적 침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녹지가 없는 부분, 네. 개발 제한구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녹지를 먹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부가 아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온으로 아마 좀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 오늘 그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어디야 도대체 이거 어디죠? 이렇게 지금 하남시 쪽에 그 가밀지구 일부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거든요. 예. 거기가 일단 뭐 발표된 거니까 제가 대상인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수도권에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서역 동쪽도 현재 그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심지인데도 거기는 이런 땅들은 이제 분양주택보다는 그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는 아니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지금 어쨌든 투기 수요 막 폭증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하게 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압구정동 또는 뭐 이 대치동 이 강남구 일부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지정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잘 협의가 돼서 이 신도시가 어떻게 그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특별한 목적이 아닌 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를 잡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정부는 또 우선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통상 이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합인가를 받을 때까지 3년 내에 조합인가를 못 받으면 취소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조합으로 갈 때에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70%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데 좀 수월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합인가 받고 나서 사업 승인 받고 건축허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거든요. 관리 처분은 이제 종전재산과 이 심지법 깼던 종우재산과 그 더하기 빼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이제 2주 착공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부터 정비사업 지역 지정을 한 번에 하게 바꿔놨고요. 또 조합인가를 받고 나서 시행서부터 관리처분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도 동의만 잘 받는다면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 5, 6년 걸릴 게 한 3년, 4년은 끝날 수 있게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인 게 또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폐지. 지금 완화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완화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완화가 진행된 과정은 어땠는지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근데 이제 폐지 뭐 대폭 더 완화 위해서는 또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인 야당의 또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박상우 장관께서 지난번에 어제도 그 얘기하셨죠. 폐지를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물리는 걸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06년도에 이걸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재건축을 통해서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물리는데 이 개발 이익을 산정할 때는요. 재건축 추진 그 위원회 구성 때부터 준공 시점까지를 계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됐던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합인가 받고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뒤로 10년.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폐지는 못하고요. 가구당 이 개발 이익이 8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5천만 원 단위로 물리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려서 납부한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한 개발 이익이면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논란이 많은데요. 물리는 이유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걸 또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도로나 상하수도가 늘어나면 네. 거기에 대한 거를 국민 세금으로 낼 게 아니라 개발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내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도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폐지보다는 개발 이게 많이 남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은데 용적률 혜택을 받았거나 이런 데는 좀 더 임대택을 짓게 하거나 해서 네.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변광석 님이 지금 당장 내놓을 대책은 없고 다 장기 대책이다. 이러고 이제 좀 불만을 말씀하셨고요. 3253 님이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심에서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녹지는 최대한 덜 그렇게 할 이렇게 겁니다. 건드리면서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반대하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은 안 하지만 저도 뭐 그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가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그 녹지가 없는 데는 현재 그 개발 제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노유자 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또는 노업용 창고를 질 수 있어요. 이 버섯재배사라고 허가를 내놓고는 공장을 써요. 네.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개발 장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큰 범주 내에서 녹지가 들어가면 그 녹지는 아마도 공으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젊은 세대나 무주택자 위한 대책도 있습니까? 우선은 그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거는 그 나름대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네. 신생아 특별 공급 또는 뭐 노부모 봉양 특별 공급 또는 뭐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공급에는 그 없고요. 네. 비아파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만약에 주택을 사는 경우는 청약 통장도 살려주고 취득세도 100% 감면해주고 또는 50%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를 살 때는 100% 감면해주고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50% 감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금 현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뭐 찬바람이 부는 곳도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지방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기준으로 약 한 7만 3천 가구 정도 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약 한 1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미분양으로 준공된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네. 리츠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아서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업구조조정 리츠라고 CR 리츠가 있습니다. 이 CR 리츠를 통해서 그걸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걸 내놨습니다. 네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110 대책에서 이번에 또 한번 그걸 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지방의 준공 후 불 꺼진 창 소위 말하는 진공 후 주택은 매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분양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그 분양을 하면서 착공계를 내고 짓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예전의 대책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2008년도 리만 브로더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해 2월 12일 날 정부가 212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택을 줬어요. 네. MB정부 때도 역시 2012년도 910 대책에서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런 혜택을 줬거든요. 그때는 9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지금 7만 3천 가구는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7만 3천 가구는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 특히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분양할 때 30가구 이상은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합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30가구 이하 주택과 비아파트 부분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분양 주택이 재추산에 한 9만 가구 되지 않겠나. 네. 그럼 이번에도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주택을 떨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번에 대책 중에서 이제 PF 보증 대책이 있는데 22조나 있는데 예. 이 건설사가 분양이 되어야만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와서 PF 이자도 내고 건축비도 충당하고 인건비도 주거든요. 이걸 막아버리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PF 대출로 지원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생할 수 있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안 될 때 정부가 도로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대책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대책은 또 추가 대책 때 나올 수 있게 우리 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또 자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뭐 금리가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 네.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FOMC에서 9월에 그 뭐 빅스텝을 가던 아니면 0.25포인트 가던 금리를 내리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블룸버그 통계에서 매일 발표하는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어렵지만은 또 이 고용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내릴 거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 10월, 11월에 내리지 않겠나. 저희는 9월에 금통위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연말까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강보합세 내지는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부터 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4년이 끝나는 물량이 11월 달까지 매월 13,000가구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연말까지 63,000가구 정도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번에는 금액을 5%가 아니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전세 시장도 불안하지 않나. 올 가을에 전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좀 오른다면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쯤은 더 정부가 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저는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 청약 가점제가 높으면 네. 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부장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예.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실제 시가의 시장 가치의 한 60% 이하로 나와요. 제가 어제도 심사 안 하게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평가한 게 아니고 2년, 3년 전에 평가한 금액을 그냥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변동률이 지가 변동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국토부에 발표하는 걸 적용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로또입니다. 이런 쪽에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강남 3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꼭 강남 3구.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을 먼저 노려보고요. 자, 제가 사실은 마지막 질문을 실수요자에게 어떤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거 조금 마무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약 통장 가점이 낮은 경우 청약 통장 가입자가 서울만도 680명이고요. 네. 1순위가 지금 380만 명입니다. 네.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자가 597만 명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10가구, 20가구, 100가구 분양해봐야 몇백 대는 당연하잖아요. 네. 여기에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제 생각에는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를 그것도 노후도가 67.7% 넘는 지역에 하나쯤 사놓으면 5년, 10년 후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 쪽에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겠나. 또 이제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3기 신도시를 좀 기다렸다가 가장 자기가 직장에서 가깝거나 내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방에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저는 지방의 미분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인구 감소부터 경제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양극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네.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지방에 첨단 산업지나 고급 일자리가 생겨서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글로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지방 경제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갑자기 많은 비가 쏟아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월드컵대교 사이와 더 가서는 여의 하류부터 암사대교까지 긴 정체 이어지고 있는데 올림픽대교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도 서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으로 홍지문 터널을 진입하자마자 1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뒤로 사근램프부터 정체 길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월계 1교 부근 3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정체는 여전히 49km 구간으로 무척 심한데요. 북천안 부근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어서 북천안에서 안성분기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더 가서도 오산에서 동탄분기점 사이와 기흥동탄에서 수원 부근, 다시 죽전휴게소에서 판교분기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판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까지 났습니다.
이후로는 달래내고개부터 한남까지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영남권 금호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수요일엔 스포츠 소식 알아봅니다. 완전히 개방된 대회를 슬로건으로 17일간 열전을 펼친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13개 금메달을 포함해서 모두 32개 메달을 따내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KBS 김한수 기자와 파리올림픽 결산해 봅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메달 13개 포함해서 메달 32개. 거의 역대 최고 성적이죠? 네, 역대 최고 성적입니다. 이제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금메달 개수에 그러니까 모든 개수에서는 서울 올림픽 때 33개 기록이 있는데요. 네. 최근 것을 보면 그리고 또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이 다른 때보다 100여 명이 적어요. 그러니까요. 네, 140여 명이 나가서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거든요. 이 정도 되면 사실은 뭐 역대 최고라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예상했던 종목에서 다 메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양궁 전 종목 석권했고요. 뭐 사격 오예진, 반효진, 양진 선수 같은 정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선수들이 좀 세계 최강이라는 걸 보여줬고 펜싱 세대 교체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어펜져스를 넘어 뉴 어펜져스가 나왔고요. 태권도 사실 종주국이 전자국에 약하다 이런 편견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뭐 배드민턴 너무 잘 아시죠? 안세영 선수가 여자 단식에서 28년 만에 메달을 따냈는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저희가 기대했던 육상 높이뛰기 또 수영 황금 세대가 메달을 좀 더 많이 좀 더 다른 색깔로 따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우상혁 선수 보면 저도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죠? 기대도 많이 했고 본인도 막 여러 국민적 기대도 많았는데 자 금메달은 아니지만 탁구 신유빈 포함해서 이번 대회 금메달 못지않은 감동 혹은 임팩트라 그럴까요? 그런 여파를 맺힌 메달들이 많았어요. 네, 사실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모두 19개의 메달인데요. 이 19개 메달과 금메달과 가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국민들에게 준 감동, 미래를 위해서 보여준 그런 가능성 이런 걸 따지면 정말 금메달 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뭐 이제 그 금메달 13개를 포함해서 우리가 뭐 종합 8위를 기록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실 이번 대회만은 총 개수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총 개수로 하면 32개인데 그 32개 메달을 해도 독일이 33개, 그다음에 이태리가 40개, 그러니까 9위, 12위가 우리가 조금 더 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0위로 종합 10위로 이것도 톱10 안에 들 수 있어요. 종합 8위하고 종합 10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스포츠 위상을 뽐냈다고 한다면 이거 정말 뭐 금메달의 가치 못지않은 은메달, 동메달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금메달 개수도 개수지만 그 하나하나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네. 그 역도 박혜정 선수인가요? 네. 엄마가 같이 들어줬다. 이런 정말 제가 약간 울컥하는 그런 것들도 많았고 감동이 많았던 파리올림픽이었습니다. 탁구 신유빈의 활약 정말 금메달급이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김 기자도 동의하세요? 이거는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 단식 4강 그다음에 가서 했고요. 저기 또 혼합복식 가서 동메달 땄고요. 네. 그다음에 여자 단체전에서 또 동메달을 땄습니다. 혼자 14경기를 뛰었어요. 14경기를 뛰고도 근데 상대가 사실 되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자 단식 4강전입니다. 상대가 천몽 세계 랭킹이 1위예요. 그러니까요. 그 선수를 이겼다면 사실 금메달 보는 거거든요. 근데 놓쳤고요. 또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의 희나 선수한테 아쉽게 졌어요. 뭐였죠? 단식이었나 우리 복식이었나 한 게임은 이겼어요. 네. 그죠? 네. 근데 그것도 되게 좋던데요, 저는. 사실 만리장성을 넘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근데 그 신유빈 선수가 빛난 건 사실 여러 경기를 떴다는 것 못지않게 매 경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자에 대한 예우를 갖춰줬다는 거예요. 그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 선수가 이기니까 저 선수도 노력을 했을 거고 내가 저 선수한테 더 배워서 다음엔 해보겠다. 도쿄올림픽에서 8강 가고 이번에 4강 갔거든요. 그러면 LA에서는 뭐 결승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정말 대단한 선수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워낙 많은 경기를 뛰어서
체력이 어떻게 버티냐. 그래서 이 선수를 바라보는 장면 중에 하나가 쉬는 시간에 먹는 거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먹방. 국가대표고 뭐 우리 국민 삐약이었는데 메달리스트가 돼서 국권이 섰는데 저런 먹방으로. 그런데 그걸 보면서 다들 저거 먹고 힘내서 잘했으면 좋겠다. 네. 이런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김현수 기자나 저나 이렇게 나이 들어가니까 네. 이렇게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보게 돼요. 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우승한 다음에 이은혜 선수가 오니까 네. 언니 왜 울어 이러면서 그 옆에서 등 두드려지면서 언니를 위로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뇌리에 남아요. 왜냐하면 우리 선수단 중에 가장 세계 랭킹이 높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선수 때문에 우리가 좋은 시드도 받았고 이 선수가 경기를 이겨줘서 쉽게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은혜 선수하고 전지희 선수는 귀화한 선수입니다. 네. 대한민국 태극기를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귀화했기 때문에 많은 편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대표팀에서 신유빈 선수만은 그런 편견 없이 언니들을 대한 것 같습니다. 네. 와, 근데 2024님이 네. 파리올림픽 가성비 최고 하셨는데 아니 2024 파리올림픽인데 이거 뭐 문자 번호는 따로 있는 거 아닌가요? 여하튼 2024님이 파리올림픽 가성비 최고 이런 문자 주셨고요. 자, 유도의 젊은 세대. 네. 이번 대회보다 다음 LA 대회가 더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다들 선수들이 20대 초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허미미 선수 아쉬운 판정 때문에 근데 그건 실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제도의 허점이거든요. 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사실 그 유도 최중량급은 우리한테 상당히 어려운 분야였어요. 그런데 김민종 선수 활기차게 경기를 해줬고 물론 정말 아까운 건 그 프랑스의 전설인 르네르 선수에게 진 게 그게 아직도 좀 마음에 남죠. 예. 그 김하윤 선수 동메달을 따서 보여준 그런 가능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환 선수가 그 유도 보는 재미를 정말 다시 느끼게 해줬어요. 네네. 다양한 기술로 엎어치고 매치고 때려 누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선수들이 성장해 가면 4년이 지나도 20대 초반이거든요. 초중반이라서 이 선수들이 큰 활약을 해주게 되면 LA에서는 더 많은 활약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917님이 종합 파리 성적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메달의 특정 종목 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입니다라고 이렇게 또 냉철한 분석을 주셨고요. 자, 의미 있는 메달로 또 이외에 어떤 종목 어떤 선수들을 꼽을 수 있습니까? 일단 수영 김호민 선수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선우 선수하고 같이 맞춰서 우리 수영의 황금 시대를 열었는데 자칫 우리가 노메달로 그칠 뻔한 순간에 김호민 선수가 우리 황금 세대의 자존심을 이렇게 지켜줬어요. 물론 세계의 벽은 점점 더 높아가고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더 장애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줬고요. 근대 오종의 성승민 선수 아시아 처음으로 메달을 따냈습니다. 물론 동메달이긴 하지만 거의 아시아는 최고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박혜정 선수. 정말 박혜정 선수한테 아쉬운 건 본인이 넘고 싶었던 300kg에 1kg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완벽했을 텐데 그런데 이 선수는 정말 뭐랄까 신유빈 선수 못지않게 그 힘과 활기를 느끼게 해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선수들이 계속 성장을 해주면 정말 한국 스포츠의 미래. 아까 가성비 말씀하셨는데 이런 선수들이 나가준다면 계속 가성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수단이 기대 이상 실적 성적이죠. 거둔 원동력, 성공 비결 뭡니까?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 선수들을 공정하게 선발한 다음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다. 대표적인 게 양궁, 또 이번에 사격 같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양궁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하기가 올림픽 금메달보다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를 통과한 선수들이 5개의 메달을 모두 싹쓸이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좋은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너무나 넘사벽이라서 하지만 그런 면들을 보여주면서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이 공정한 선발전 그리고 치밀한 준비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뽑아요. 대표적인 게 펜싱 같은 경우입니다. 도경동 선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올림픽 데뷔전이 결승전입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상대를 제압하면서 5대0? 네, 5대0. 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박상원 선수도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상대의 길을 제압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는 변화에 빠른 적응인데 이것은 모처럼 태권도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종주국 태권도는 화려한 기술, 강한 발차기 이런 것들에 집중했었는데 이번에 김유진 선수나 박재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자호기에 정말 잘 적응했고 이번에 바뀐 세트제에도 잘 적응하면서 종주국 태권도가
어떤 종목 양궁처럼 어떻게 룰을 바꿔도 이제 메달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네.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작심 발언을 계기로 우리 스포츠가 개선할 과제들도 좀 노출이 됐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대표팀 선수 관리의 문제죠. 그러니까 네. 부상이라든가 그 선수가 뭘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하는 것. 그다음에 협회 운영의 문제도 사실 뭐 다 과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게 다 진실 게임의 양상입니다. 뭐 협회에서는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줬다. 근데 선수는 이렇게 했는데 요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결국은 이 둘 양측의 문제는 뭐냐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렇게 되면 항상 어른들의 몫이거든요. 협회하고 대한체육회는 한 번쯤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정말 슬픈 은메달이 하나 나왔죠. 그 김원호 선수하고 정나은 선수가 네. 그 혼합복식에서 진짜 모처럼 선배를 이기고 예. 은메달을 따냈는데 이 선수들 기자회견장에서 뭐 협회 직원들이 막아주지 않으니까 안세영 선수에 관한 질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원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소속팀도 갔거든요. 안세영 선수랑. 그러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을 거고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일단은 안세영 선수가 이제 부상을 이유로 이제 몇몇 국제대회에 일단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한편에서는 그럼 배드민턴 흥행이 되겠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돈의 문제도 얽혀 있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게 최고 성적 낸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길에 축하도 받지 못하고 해산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해단식을 대한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선수단이 입국을 하면 입국장에서 보통 다 이렇게 사진을 찍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또 단기를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문화부에서 밑에 이제 지하에 그레이트 홀이라는 곳에서 해단식을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었답니다. 네. 그래서 뭐 장관도 나오고 차관도 나오고 또 이미 귀국을 해서 메달을 딴 메달리스트도 같이 축하하고 축하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비행기가 한 30분 정도 연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장과 사람들이 나와서 준비해 놓은 것만 이야기하고 해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근데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또 소통의 부재예요. 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에서는 이미 선수들이 10시간 넘게 날아오고 또 그 근대 5종인 선수들이나 총이라든가 장비가 이런 게 많아서 갔다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동선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일단 진천선수촌에 보내놓고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서로 의견 조율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한 가지 요즘 좀 너무 권위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보고 산하기관이니까 우리 말을 들어 이렇게 하고 또 배드민턴 협회 같은 경우에는 자 요즘은 상향식으로 뭘 해야 돼 그러니까 선수 말을 들어. 네. 그리고 가운데 낀 대한체육회나 연맹들은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듣지? 뭐 이렇게 되고 어떤 방향이 뭐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정말 장시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뭐 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 체육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과 체육회 수장이 서로 힘겨루기를 한다. 이거 사실 좋은 모습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축하받고 선수들이 축하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두 분 다 반성하셔야 될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은 다 됐습니다만 꼭 할 질문이라서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선수들이 출전하는 패럴림픽 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국했는데 선수단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주목해야 할 선수 누가 있습니까? 일단 28일 날 개막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올림픽에서는 영웅이 탄생하고 네. 패럴림픽에는 영웅이 출전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출전한 영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대 최다인 17개 종목에 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그중에서 좀 지켜보자고 해야 되는 선수는 주정훈 선수입니다. 태권도에 출전하게 되는데 네네. 이 선수가 이번에 금메달을 딴 박태준 선수와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했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금메달을 따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탁구에는 브라질에 이번에 신민 선수 팔을 다친 그런 선수가 있었잖아요. 그 알렉산드로 선수가 다시 패럴림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인 서수연 선수하고 할 가능성은 아직 모르겠는데 대진표를 보게 돼서 하게 된다면 이 선수 경기 지켜보시면 또 하나의 인간 승리 이건 보여주셔서 또 다른 감동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알면 독이 아니라 득이 되는 법 이야기. 법이 든 성배. 법 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주신 분입니다. 강력팀 형사 출신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 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 오늘도 출석했습니다. 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6주 된 태아를 낙태한 여성과 이 수술을 한 병원 원장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앞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경험담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큰 논란이 인 적이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조작이지 않는가라는 의견도 제시됐었고 설마 해가지고요. 예. 뿐만 아니라 36주면 사실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데 이는 살인이다라는 비판이 상존해 왔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지만 역시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고 이 부득이 유튜브 소치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관련 기관 협조를 얻어 드디어 이 유튜버와 병원을 특정했습니다. 네. 조작이 아니었습니다. 예. 사실이었고 유튜버와 병원 원장을 특정하면서 이들을 살인죄로 일단 입건해서 조사를 진행 중인데 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었고 네. 이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미 2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낙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자, 이 여성 뭐 산모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여성과 수술한 의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네. 지금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둘을 처벌할 만한 낙태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네. 보건복지부가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일단은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개념은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고 있는데 태아를 자연 분만기에 앞서서 모체 밖으로 배출하거나 네. 모체 안에서 살해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이 지난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부녀 즉 자신의 아이를 낙태시키는 행위와 의사가 부녀의 동의를 받아 낙태시키는 행위 이 네. 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마련하고 그 사이에는 낙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라고 명했는데 네.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개정 규정을 마련하라고 한 취지는 낙태죄를 임신 주수 어느 범위까지 처벌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모자보건법이 적용하고 있는 이 낙태 허용 사유를 더 넓힐 것인가 충분히 논의해서 입법하라는 취지였었거든요. 네. 현행 모자보건법은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 사유가 산모 등에게 유전학적 질환이 있거나 성폭행에 의해 임신했거나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간에 임신했거나 이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때를 일컫고 있습니다. 당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할 때 4명의 다수 의견은 이 낙태 임신한 산모가 자신의 인생관에 따라 전인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고 하면서 그 기준을 이름 제시했는데 네. 22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자보건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낙태죄도 허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낙태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합니다. 나아서 기를 수 없다는 취지죠. 그렇지만 3명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임신의 시기를 3분기로 나눕니다. 3개로 나누고 그중에 1, 3분기인 14주까지는 그 사유를 불문하고 낙태죄는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고 2명의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만약 사회 경제적 사유를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게 되면 낙태 전면 허용에 이르게 된다는 결론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즉 이 사건의 쟁점은 낙태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는데 살아있는지 여부입니다. 그 당시 살아 있었는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산이 아니었는지 그냥 자연 사산이 아니었는지. 예, 모체 밖으로 배출된 태아가 그대로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사와 부녀가 공모해서 살인했다고 봐야겠죠. 수사 초점이 그거군요. 예, 만약 낙태로 인해서 모체 안에서 이미 죽은 채로 태어났거나 모체 밖으로 배출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망에 이르렀다면 네. 낙태죄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어떤 규정으로도 처벌하지 못합니다. 자, 그 병원에 CCTV 설치 안 됐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사 대상인지 그리고 CCTV 없으면 혐의 밝히는데 조금 지장이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이 병원 내부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의료법 적용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데 네. 작년 6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이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 이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 설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다만 CCTV가 있어도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겠죠. 네. 만약 CCTV가 존재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된 쟁점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는데 살아있는지 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CCTV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현재 의료 기록상으로는 태아가 사산한 것으로 적혀 있는데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경찰은 의료 감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당시 임신 주수가 실제로 36주에 이르는 것이 맞는지 나아가서 낙태 시술로 인해서 태아가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 있었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찰 일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임신 36주면 사산했을 경우 산모도 굉장히 위험했을 것이다. 예. 살아서 배출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핵심이 살인죄가 적용될까 아닐까 하는 점인데 형법의 태아를 사람으로 보는 그 시기의 기준 이런 게 지금 명확하게 돼 있습니까? 형법상 사람의 기준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만 대법원 판례가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형사상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자궁이 열려 분만이 개시된 때부터입니다. 즉 본격적으로 분만이 시작될 때부터 사실 이른바 분만할 때부터군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진통설 또는 분만 개시설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는 태아가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히 살해해버리면 그 자체로 살인죄가 적용되지 낙태죄는 적용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 두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나요? 아직은 예단하지 못하는데 의료법 위반에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태아가 실제로 모체 밖으로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살인 행위에 이르렀는지를 밝혀내야 할 부분으로 보이고 일각에서는 살인 예비 음모죄 적용 가능성도 거론하는데 이 부분은 의사와 부녀가 만약 낙태 시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지 않는다면 모체 밖에서라도 살해하겠다는 공모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긴 합니다만 성립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 그룹 BTS 멤버 슈가가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곧 슈가를 정식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조사하게 될까요? 이 전동 스쿠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로 오토바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7 만취 상태라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적용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음주 사실은 명백하죠. 경찰이 피해자를 불러 조사할 때는 음주의 경위와 마신 술의 종류, 양, 나아가서 운전을 하게 된 계기뿐만 아니라 이동 경로와 거리 등을 확인하게 되는데 사실 이 중에서 음주 수치, 이동 경로와 거리는 미리 파악하고 피의자를 부릅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피의자로부터 직접 진술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사건이 있고 나서 처음 진술한 내용과 실제 사건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킥보드라고 말했었는데 스쿠터였고 맥주 한 잔 마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만취 상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달라진 부분도 좀 가중처벌의 요인이 됩니까? 사실 이 해명은 슈가 본인보다는 소속사를 통해 나온 해명으로 보이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와 같은 해명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접하고 소속사 해명을 보고 범죄금 부과 사안이구나.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 운전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범죄금 부과 사안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 형사처벌이 규정되는 사안이다 보니 이 사안을 보면서 소속사의 법률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그야말로 네티즌들이 정확히 알게 될 거라는 거를 너무 느슨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소속사가 큰 회사인데 누구 한 명 법조인이라도 옆에서 적절하게 조언만 해줬다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로 인해서 파급 효과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해명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건 서두에 이와 같은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크게 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아서 중한 처벌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만
따로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크게 야기했다거나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슈가 씨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아마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상 기타 사례에 비춰보면 1,0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므로 면허 취소 처분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조금 지금부터라도 약간 좀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이런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당연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사실관계를 온전하게 진술하고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굳이 검사가 경찰 수사를 거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정식 재판 절차보다는 벌금형에 그치는 구약식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동차를 몰 때 음주운전과 이 스쿠터를 몰 때 음주운전 이거는 법적으로도 좀 차이가 나죠? 전동 스쿠터와 일반 자동차는 처벌 규정이 사실상 동일합니다. 그렇지 않고 애초에 해명한 것처럼 이 전동 킥보드 운전이라면 그야말로 범죄급 그건 차이가 나고 전과가 아닙니다. 전과 여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즉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평생 범죄 경력 자료에 남는 전과 사안인데 이를 개인형 이동 장치처럼 표현함으로써 범칙금 부과 사안이라고 해명한 것 자체가 매우 큰 실책입니다. 네. 자, 이제 경찰에 소환되면 포토라인에 설까요? 일부러 경찰이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렇게 보세요? 경찰 수사 공보규칙상 포토라인에 세우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촬영하거나 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촬영이나 중계방송이 자주 벌어지죠. 그러니까요.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중계방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언론에서는 막 집요하게 그걸 촬영하려고 할 겁니다. 당연하죠. 국민적인 관심사니까.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중계방송이 이루어질 때에는 노출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사실 이 단순 음주운전 사건은 조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절차를 현장에서 밟고 임시 운전면허증 교부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 시간을 다 합쳐도 2-3시간을 넘기지 않거든요. 그러면 출석할 때나 퇴청할 때 언론사 기자들이 대기하면서 어떻게든 촬영을 하려고 할 텐데 그 과정을 생략하기는 쉽지 않죠.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다른 경로로 만약 내보낸다면 오히려 특혜 시비가 벌어질 것이라서 그게 또 논란이 되겠죠. 출석이야 지하 주차장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내보낼 때조차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특혜 시비가 불 것이라서 결국은 포토라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언론사 카메라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슈가 씨는 지금 사회복무요원 신분입니다. 소집 해제가 내년 6월인데 이번 스쿠터 음주운전과 관련한 병무청 차원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무청 설명에 따르면 근무 시간 이후에 위법행위라 징계를 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경로로 이 슈가 씨의 근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사회복무요원의 근태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복무이탈 시 7일 이내일 경우에는 그 5배수 연장 근무를 명하고 8일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임무수행 태만행위 예를 들어 지각 출근이나 무단조퇴의 경우에는 7회 이내에는 회당 5일 연장 복무를 명하지만 8회 이상이면 역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복무이탈, 임무수행 태만행위뿐만 아니라 명령 위반,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 사회복무요원의 각종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들여다보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주말 17일 여정을 마무리한 파리올림픽 웃음과 눈물,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88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가였던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함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광복절인 내일도 이 시간 청취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